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산 드론의 수입 규제 및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와 같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6일 미국 상원이 지난달 27일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구체화된다면 현재 중국 유니콘 기업이자 글로벌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DJI가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DJI는 값싸고 높은 성능의 가성비를 내세워 전 세계 산업용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국의 핵심 IT 스타트업으로 불립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드론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진흥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비롯된 R&D 투자가 시너지를 내면서 오는 2020년 중국 드론 시장 규모는 465억 위안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중국산 드론이 사용 금지될 경우 산업용 드론으로 널리 쓰이는 건설, 교통, 에너지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DJI는 가성비를 앞세워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중국산 드론 사용이 막힌 업체들은 미국 업체의 드론을 사용하거나 우리나라 등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들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드론 스타트업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변수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서명을 최종적으로 거쳐야만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휴전을 선언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의 통과보다는 하나의 압박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의 안보 유출 위험성을 경고하며 보안 위협에 대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관시설 안보국은 지난 5월 드론이 사용자 정보를 침탈하는 대표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중국 드론 업체를 간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드론 제조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DJI를 지목한 셈입니다. CISA는 중국산 드론의 인터넷 장비를 끄거나 SD카드를 제거해야만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소유자의 정보를 탈취당하거나 스파이 행위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VCNC의 타다 운전기사들이 SNS를 통해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확전되면서 국토교통부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가능토록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만이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상 유상운송 서비스에서도 이를 실현시키려면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자만 유상운송이 가능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운전기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은 국토부의 이러한 방침이 서비스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택시업계 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합대책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 마약관리류 위반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유상운송 서비스에 확대하는 것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가 유상운송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강력 범죄 외에도 3에서 5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례가 있다면 택시 운전자격 취득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그간 유상운송 서비스 업체들이 운전기자를 무분별하게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꼬집은 건데요. 결국 이번 타다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부 입증했습니다. 이번 성희롱 사건 이후 타다의 운전기사 모집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여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위탁 간접 고용으로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고 발생 시 타다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부터 검증되지 않은 이들도 얼마든지 운전기사로 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VCNC는 현재 10여 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들은 국내 주요 구직 사이트에 타다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내고 필요 인력을 조달합니다. 대부분 몇 가지 운전 테스트와 면접을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온라인 전용 자급제 스마트폰인 갤럭시 M20을 오는 15일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정부의 자급제폰 활성화 방침과 맞물리면서 판매 라인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갤럭시 M20은 우선 22만 원의 저렴한 가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타 제품 대비 값싼 가격에 대용량 배터리와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듀얼 카메라 등을 탑재하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못지않은 사양을 구비했다는 설명입니다. 갤럭시 M20은 공식 출시에 앞서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패션 전문 스토어 무신사에서 사전 판매됩니다. 삼성전자는 무신사와 함께 갤럭시 M20 프로모션도 마련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비바 스튜디오, 키르시, 큐리틱, 마크 곤젤라스 등 패션 브랜드와 함께 제작한 갤럭시 M20 전용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인 겁니다. 스페셜 패키지는 갤럭시 M20과 티셔츠, 무신사 쿠폰북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24만 9천 원입니다. 향후 삼성닷컴과 G마켓, 옥션 등으로 확대 판매할 계획입니다. 갤럭시 M20의 주요 사항은 대용량 5000mAh 배터리를 구비하면서 완전 충전을 하면 최대 37시간 통화와 101시간의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화면 크기는 대형 디스플레이 트렌드에 맞춰 6.3인치로 구성해 게임과 동영상 감상에 최적화됐습니다.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가 몰입감을 더해준다는 설명인데요.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는 카메라가 위치한 상단 중앙의 V자 홈을 제외하고 화면 전체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의 싱글 카메라가 탑재됐고 뒷면에는 1300만,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이 밖에 안면과 지문 인식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M 시리즈는 올 초 인도 시장에서 조기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갤럭시 M10과 M20, M30을 순차적으로 출시했으며 제품 예약 물량은 10분도 채 안 돼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에 밀려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M 시리즈의 가성비 중심 폰이 시장 니즈임을 확인하고 향후 중저가 폰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KT가 내달부터 발행되는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울산광역시 지역화폐인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합니다. KT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를 울산시에 제안해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KT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불법 현금화 등 기존 지류형 지역화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울산 지역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모바일 앱 기반의 QR 결제 시스템과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이용이 간편합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 금액을 은행 계좌로 실시간 현금 환전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KT와 울산시는 울산 지역 중소상공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산사랑상품권 설명회를 진행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울산사랑상품권 서비스가 시작되며 향후 각종 정책 수당 발행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KT는 앞서 지난 4월부터 김포페이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발행 3달여 만에 발행액 68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KT는 김포시와 울산시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기존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하동군, 남해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을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청사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강화를 두고 관련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규제안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암호화폐거래소 등 40여 개 관련 업체들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설명회를 서울 송파구 키사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타깃으로 한 보안 위협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소들의 방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암호화폐 온라인 지갑 및 핫월렛을 통해 해킹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핫월렛의 보안 구축 솔루션도 주된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암호화폐 시세가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소들이 인력을 크게 축소하는 등 구조 조성에 나선 만큼 보안 리스크가 더욱 높아졌다는 인식입니다. 정부 당국은 보안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당자 부재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자체 보안 시스템 운영, 인터넷 차단 등 망 분리, 접근 권한 관리, 지갑 관리 등 주요 우수 보안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당국의 보안을 점검받기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보안 사항 85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련 점검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다수 거래소들은 점검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법적 근거도 없어 반쪽짜리 점검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보안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거나 시스템 투자 의지도 없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점검을 피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FATF 규제안이 작용하면서 향후 보안 점검에 나서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FATF 권고안이 나오기 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고 가이드 마련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등록제를 권고했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그간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은 우리 정부도 국제적 움직임에 동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이러한 배경과 함께 우수보안 사례가 거론되는 등 정부 스탠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반응이 센 CBC 뉴스 홍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